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력평가에서 함께할 꽃보다 물리 김주경입니다. 바로 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A, B, C 사례를 제시하고 있고 문제 밑에 무엇이라고 나왔냐? 중력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만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A는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 모래의 질량이 있기 때문에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여 지면으로 향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기억은 A는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B,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다. 역시 내려온다 그 자체가 지구 중심을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다. 그 이유는 중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B도 중력에 의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C가 여러분이 헷갈린다면 헷갈렸을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전하는 이유는 어떤 힘? 지구 중심을 향해서 바로 구심력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구심력이라는 것이 원운동을 하게 하는 힘이다. 바로 그건데 결국 지구 중심으로 인공위성을 당기고 있기 때문에 원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인공위성을 당기는 힘이 역시 A와 B와 마찬가지로 중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A, B, C 모두 중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1번의 정답은 5번에 있는 A, B, C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번 넘어가서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수력발전 그리고 핵발전의 과정, 에너지 절한 과정이 제시되어 있고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각각의 에너지의 형태를 한번 찾아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력발전이 무엇이냐라고 먼저 얘기를 해본다면 뭐지 얘들아? 물의 높이차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수력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핵발전은 우리가 뉴스에서 뭐라고 했어? 보통 원자력 발전이라고 얘기할 거야. 핵을 분열시켜서 역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장치다, 발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각각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보면 물의 낙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가 먼저 있어야 되지? 물력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기억에 들어갈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 거야. 무엇에 의한? 무엇에 의해 낙하해? 바로 지구의 중력에 의해 낙하하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면 가장 정확해. 그런데 우리가 물리학 원이 아니라 통합과학에서 학습한 대로 한다면, 혹은 중학교에서 학습한 대로 한다면 이 기억에 들어갈 말은 위치 에너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대학교에 간다면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다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써 얘들아. 위치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어떤 위치? 물의 높이가 갖고 있는 에너지다 해서 위치 에너지라고도 얘기하는 거고,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다라는 뜻에서 물이 가만히 있으면 높이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 거잖아.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 두 가지 용어 다 기억은 해놔야 돼.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거니까. 하지만 기억에 일단 들어갈 말은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물의 낙하에 의해서 낙하했다라고 했으니까 움직여야 되겠지. 그러면 디귿의 어떤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될 거야. 자, 물이 떨어지면서 움직여. 그리고 터빈을 회전시켜. 터빈을 회전시키는데 그 터빈의 바깥에 자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석 사이에서 터빈이, 코일이 회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원리로 이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가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 전기 에너지가 생성된다,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과정까지 기억을 해두고 위치 그리고 운동 찾고 아래 핵발전 보도록 할게요. 핵에너지가 열에너지가 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이 쪼개지면서 분열을 하면서 그때 아주 어마어마한 열에너지를 만들고, 그 열에너지에 의해서 그 증기에 의해서 역시 터빈을 회전시켜서 결국 회전하면서 그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 핵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결국 기억의 위치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것이 핵 그리고 디귿에 들어갈 것이 운동이다라고 한다면 2번의 정답은 그대로 1번에 있다 또 이렇게 또 체크할 수가 있겠지. 그렇게 1번, 2번 아주 손쉽게 해결을 했는데 3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 문제 잠깐 먼저 보면은 그림은 이라고 설명을 할 예정이야. 자, 실에 달린 물체 A 그리고 B가 각각 진자운동과 등속 원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진자운동은 그림에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왕복으로 운동하는 걸 우리가 진자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놀이공원에 갔을 때 바이킹이 바로 진자운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바이킹이 제일 끝에 땄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제일 끝에 타서 바이킹이 쭉 내려와. 스릴감이 막 넘쳐. 속도가 어떻게 돼? 점점 빨라져. 왜 빨라지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진자로 먼저 얘기를 해본다면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떻게 될까? 높이가 낮아질 거야. 높이가 낮아졌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가 작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다면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얘기하고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가 모두 뭐로? 바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물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가장 낮은 지점에서 속력이 빨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A는 내려오면서 속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반대로 가장 낮은 지점에서 가장 높은 지점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반대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서 속력도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이 진자 운동이라는 것은 속력의 크기가 어떻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운동 방향도 어때? 선생님 쪽으로 왔다가 정지하고 순간 그리고 다시 멀어지고 왔다가 멀어지고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A라는 이 진자의 운동은 속력의 크기야. 크기 그리고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등속 사이에 한 글자를 사실 더 쓰면은 아주 정확해요. 어떤? 등속력. 자, 속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가장 처음에 학습했지? 물리학을 시작했으면 우리 앞장만 열심히 보통 공부하잖아. 막 열정적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이건 까먹을 수 없지.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다라고 얘기하고 방향이 아닌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여기서 등속력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크기는 어때? 같은 일정한 운동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런데 뒤에 어떤 운동? 원운동이야 라고 주어져 있어 얘들아. 원운동 어떨까? 방향이 점점 직진하지 않잖아. 내가 엄마와 함께 혹은 내가 아주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함께 놀이동산에 갔어. 그리고 회전목마를 탔어. 나의 그 사람 했는데 어때? 점점 옆으로 가잖아. 내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란 얘기야. 결과적으로 속력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은 일정하지 않은 운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란 얘기야. 방향이 일정한 운동은 우리가 직진한다, 직선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등속 원운동에서 등속이라고 했으니까 속도가 일정하구나 이렇게 절대 생각하면 안 되고 속력이 일정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보기 기억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다. A와 B의 공통점을 찾아라 라고 하는데 A도 속력의 크기가 일정하고 B도 속력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기억은 우리가 틀렸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니은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다. 왕복 운동하고 원운동 한다라고 했으니까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다. 이 말은 맞는 얘기겠죠. 그리고 디귿 가속도 운동이다. 맞지 얘들아? 크기와 방향이 지금 어때? 여기는 크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고 여기는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답이 니은과 디귿이 포함된 우리 4번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 그대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퀴즈를 맞추고 있는 학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발전 방식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1단계, 자원의 고갈 염려가 없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고갈되지 않는다. 친환경 혹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발전 과정에서 터빈을 돌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딱 하나만 지울 수 있어. 그 많은 친환경 중에서 지울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태양광 발전. 이거 하나만 틀렸구나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3단계부터 본격적인 힌트가 나오는데 3단계 시화호에 건설되어 있다. 얘들아, 시화호가 어디 있느냐? 바로 안산 쪽에 있어. 어느 바다? 서해 바다에 있다란 얘기야. 서해의 특징은 무엇이다? 4단계에 보면은 밀물과 썰물로 생기는 바닷물의 높이차를 이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조석간마의 차가 크다란 얘기야. 그래서 5단계 남학생이 얘기하지. 기억입니다 했더니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거 봤을 때 이 기억은 어느 발전에 해당한다? 바로 4단계를 보면은 바로 2번에 나온 조력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을 거의 허비하면 안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5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발전과 관련된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 연료전지는 자, 가장 큰 힌트가 첫 번째 줄에 바로 나와 있어 얘들아. 이 연료전지는 달 탐사 우주선 아폴로 11호에 무엇을 수소를 이용하여 무엇? 전기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연료전지에 대해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료전지가 무엇인지 우선 알아야 돼. 연료전지가 뭐야 얘들아? 수소, 그리고 뭐? 산소를 이용하여 뭘 만들어?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기 에너지와 그리고 물을 생성하는 장치다. 바로 이거야. 자, 둘이 지금 반응을 했을 때 그때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성한대. 그러면 어떤 특별한 발전기를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 말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수소라는 것, 산소라는 것을 반응시킬 때 어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겠지. 친환경적이다. 이걸 생각하면은 바로 보기 기억부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읽어볼게요. 기억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다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한다. 자,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그 화학에너지를 결합을 시키면서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니까 니은은 맞는 얘기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귿,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이용한다. 바로 이게 기본적인 연료전지의 원리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정답 바로 4번 니은 디귿 체크하고 한 장 넘어가서 이번에 물리학과 가까운 문제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전지에 나와 있고 스마트폰의 전기소자 그리고 글을 읽어보면은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이런 거 언제 배웠지?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아마 학기 초에 신소재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조금 깊이 있게 학습을 한 학교 같은 경우는 학습을 했을 텐데 안 배운 학교도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면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불순물 반도체는 이라고 나와 있어. 불순물, 무언가 불순물이 섞여 있는 반도체란 얘기야. 자, 순수한 반도체에 미량의 다른 원소, 이 불순물을 첨가하여 만든 소재이다 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순수한 반도체의 물질이 14족에 해당하는 바로 규소, 그리고 저마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물질들, 이러한 순수한 반도체에 다른 원소를 첨가한대. 우리 스포츠 경기하기 전에 어떤 테스트를 해, 선수들이. 이 사람이 금지 약물을 복용했나? 이 사람의 몸에는 금지 약물이 섞여 있을까? 뭐라고 하지? 도핑 테스트라 그러지. 여기서는 인위적으로 다른 원소를 첨가하는 것을 오히려 도핑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도핑이란 얘기야. 이 도핑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느냐? 순수한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원하는 정도로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이것으로 이용한 것이 바로 태양전지, 그리고 스마트폰의 전기소장 등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라고 합니다. 태양전지 무엇을 하는 장치야 얘들아? 태양 빛을 받아서 무엇을 만들어? 가열해요? 아니지. 바로 건전지처럼 전기를 만들 수 있대. 그럼 우리 여기서 먼저 에너지 전환 과정을 써본다면 태양의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된다? 바로 전기 에너지가 된다. 자, 이건 역시 아주 깊이 있게 열심히 뭔가 수업을 해주셨다라고 하면은 무엇이라고 배웠느냐? 광전효과라고 배웠을 거야. 광전효과라는 것에 바로 이 에너지의 전환 과정이 그대로 쓰여져 있어. 광, 빛, 바로 전기. 빛을 받아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 효과가 바로 광전효과이고 태양전지의 원리를 우리가 광전효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물리학 뒷부분에 가면 얘기가 될 텐데 기본 원리가 이것이다라는 것. 그럼 태양전지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바로 도핑한 반도체를 결합을 해서 만든 전기소자,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도핑을 또 봐야 되겠지. 어떤 원소를 도핑하느냐에 따라서 P형 반도체 그리고 N형 반도체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의 차이는 무엇이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을 섞었지? 또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입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까로 구별을 할 수도 있어. 쉽게 생각하면 양전하를 띤 입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이 바로 P형 반도체. 그리고
자유전자와 같은 음전하를 이용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N형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P형 반도체는 우리가 양공이라는 전하가 빈 구멍을 이용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결합을 해서 접합을 시켜서 만든 것이 태양전지에 이용하는 다이오드라는 것이고 많은 다이오드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LED야. 빛을 발산하는 다이오드라고 해서 발광 다이오드. 그런데 이것은 빛을 받아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어떤 다이오드라고 하느냐? 말 그대로 그냥 광다이오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래서 분명히 통합과학 범위 안에 있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 해결을 하다 보면 물리학 원에 다 있다란 얘기야. 자, 그럼 해결해봤으니까 바로 보기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규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 기억에 해당한다. 저기 SI라고 써져 있는 이것이 바로 규소가 되겠죠. 그럼 기억은 지금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자, 그리고 니은을 통해서 기억의 정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이 순수한 반도체의 정기적 성질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불순물을 섞는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도핑이라고. 그래서 니은도 정답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디귿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빛을 받으면 바로 건전지처럼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디귿도 정답이라고 체크하면은 6번 문제 바로 5번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7번 문제 또 보겠습니다. 역시 통합과학이라고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발전에 대해서 배우면서 배웠던 전자기 유도 현상이야. 이거 진짜 중요해, 얘들아. 지금은 원리만 배우지만 나중에는 각각의 요소에 따른 물리적인 그런 관계도 학습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개념은 반드시 잘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7번에 이 교사화하는 얘기를 한번 읽어보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석을 코일에 접근시키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됩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전자기 유도야. 자, 그러면 코일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금속 코일에 자석이 막 가까이 온다 얘들아. 그러면 자석의 영향이 그 크기가 변한다라고 얘기하겠지. 결국 코일 내부에 이 자석의 영향, 자석이 갖고 있는 그 힘의 그런 세기들이 변한다면 그때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란 얘기야. 그래서 그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유도전류라고 부르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을 유도기전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자석에 의해서 유도됐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 변화시켜 코일에 더 큰 전류가 유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고 있어. 그럼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자. 자석을 코일에 접근시키면 이게 바로 지금 원인인 거야, 얘들아. 원인을 변화시키면 그때 그 결과, 유도되는 이 전류의 결과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를 잘 매치시켜라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보기 기억부터 기억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을 찾아보래. 읽어볼게요. 기억에 자석을 더 느리게 접근시켜요. 자석을 천천히 접근시켜 얘들아. 그러면 어떨까? 코일이 느끼기에 자석의 영향의 변화가 별로 크지 않아. 그러면 원인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기억은 당장 틀린 얘기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 더 많이 감긴 코일을 이용해요. 코일이 하나만 있어도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데 한 개 대신에 2개, 3개, 4개, 5개 아주 촘촘하게 막 100개씩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더 많은 전류가 생길 수 있겠지. 그래서 코일을 많이 감아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얘기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디귿, 자석이 더 약한 자석을 사용해요. 더 센 자석을 사용해야 자석이 조금만 움직여도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디귿도 강한 자석을 사용해요 라고 얘기해야 돼서 틀렸다라고 체크하면은 이 문제 바로 7번의 정답은 그대로 2번에 있는 니은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건들 사실 선생님도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시험을 학교에서 많이 냅니다. 그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내용이지만 너희들이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 라고 물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제란 얘기야.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태양의 에너지에 대한 학생의 ABC의 대화를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학생 ABC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발생해. 자, 이거 뭐라고 했을까 우리? 질량을 잃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질량 결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아마.
질량이 결손되면 다 무엇이 되느냐? 그게 바로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학생 A는 맞는 말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B, 광합성 과정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돼. 광합성이 뭐지 얘들아? 광합성,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빛을 받아서 뭐를 생성해? 포도당을 생성하는 것이니까 결국 학생 B가 한 말도 맞는 얘기란 얘기야. 그리고 학생 C, 대기의 순환은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에 의해 발생해.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위도별로 태양의 고도가 어떨까 얘들아? 다르지. 우리 지구는 구면이니까. 태양의 고도가 다르다란 얘기는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진다란 얘기야. 그 차이에 의해서 대기가 순환하고 우리가 지구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니까 학생 C가 한 말도 맞는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8번 정답도 그대로 몇 번? 5번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는 조금 읽어봐야 될 것 같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그림은 스펙트럼 A, B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A, B는 원소 X로만 이루어진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된 B 스펙트럼 그리고 나와 있어. 자, 고온의 기체에서 빛을 방출했대 얘들아. 에너지를 막 뿜뿜뿜뿜 넘치니까 나를 표현했다는 얘기야. A와 B 중에 뭐가 될까? 바로 A가 돼. 검은 띠에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결국에 A에 해당하는 원소가 X이다라고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소 Y로만 이루어진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백열등의 빛 스펙트럼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백열등을 그냥 스펙트럼을 관찰한다면 아주 예쁜 연속적인 무지개 띠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다라고 하면 저온이라고 했잖아.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흡수한 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빛이 없어져서 검은색의 띠로 나타난다, 선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Y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읽고 나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 열심히 학습을 했다면. 뭐가 보이느냐? A와 B의 선의 위치가 완전히 똑같아. 이 스펙트럼에서 선의 위치가 나타내는 게 무엇이다라고 했지 학교에서? 분명히 얘기해줬어 선생님들이. 이 원소의 지문이에요 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1단원을 학습할 때 무엇이라고 했느냐? 원소의 지문이 이 선의 위치이고 선의 두께이기 때문에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선생님들이 시험에도 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A와 B의 결과로 봤을 때 X와 Y는 서로 어떤 기체다? 같은 원소의 기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확인하고 바로 보기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에 A는 선 스펙트럼이다. 중간중간 선이 나타나 있으니까 A가 선 스펙트럼이다 이 말은 맞는 얘기지. 그럼 B는 무슨 스펙트럼? 흡수되어서 검은색으로 구멍 난 것처럼 나타나니까 이것은 흡수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니은 B는 X로만 이루어진 기체에서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이다. 선생님이 여기 옆에 Y라고 써놨지. 그러면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체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디귿 X와 Y는 같은 원소이다. 같은 위치에 같은 선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둘은 같은 원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디귿은 또 정답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답 그대로 몇 번? 3번이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진짜 물력 원에 해당하는 문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읽어보면은 그림과 같이 실-P로 천장에 매단 물체가 실-Q를 연결하여 연지 가래로 힘을 가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체가 정지해 있다라고 하고 있어. 정지해 있다.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알짜 힘의 크기가 0이다란 얘기야. 알짜 힘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 모든 힘을 다 합했다라는 의미로 합력이라고 나타내. 무슨 얘기냐? 이 물체가 정지하고 있기 위해서는 아래로 당기는 힘, 그리고 위로 당기는 힘, 그리고 또 하나 물체의 중력까지 모두 다 더했을 때 그 크기가 0이란 얘기야. 그럼 물체에 한번 힘을 다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실-P가 당기는 힘을 그대로 여기 옆에다가 표시하면 위로 이게 이렇게 작용을 했다 쓸 수 있겠죠. 자, 장력을 T로 쓰니까 T라고 쓰고 P라고 했으니까 TP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 상황에서 물체를 실 Q가 또 당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TQ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여기에 이 힘만 있는 게 아니야. 물체가 당연히 무게가 있겠지. 무게라는 것을 우리는 중력의 크기라고 하니까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쓴다면 mg라는 힘이 아래로 있을 거야. 그럼 이 세 개의 힘을 더해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선생님은 편의상 위로 향하는 힘을 플러스 방향이다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아래로 향하는 힘의 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밑에 식을 써보면 TP에서 뭘 빼줘? mg 그리고 TQ를 뺀 이 값이 0이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다시 한 번 더 쓰면 TP라는 위에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이 실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뭐와 같다? mg 그리고 아래로 당기는 실의 장력 TQ와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결하고 나서 바로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0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에 질량이 있다면 절대 0일 수가 없어. 그럼 기억은 일단 틀렸다라고 체크할 텐데 무엇을 바꾸면 이 문장을 맞출 수가 있을까 얘들아? 자, 여기를 한번 매의 눈으로 봐봐. 어떤 힘의 크기가 0이야? 다 더한 알짜 힘의 크기가 0이다 이렇게 고쳐야 돼. 그래서 여기 중력 대신에 우리 맞는 말로 고쳐준다면 알짜 힘으로 고쳐주자란 얘기야. 자, 그리고 니은 P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TP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리고 Q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어때? TQ에 mg라는 중력을 더해야 TP가 되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더 커? 바로 TP가 크다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니은도 틀렸다라고 체크하고 어떻게? P에 작용하는 힘이 Q에 작용하는 힘보다 크다 이렇게 또 써줘야 돼.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오늘 3월 모의고사가 아니었어. 내년에 있을 수능이기 때문에 이 보기가 왜 틀렸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맞게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돼.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잘 붙잖아 얘들아. 그것처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잘 연습해주고 그리고 디귿도 보겠습니다. 맞아. 디귿. 물체가 Q를 당기는 힘과 Q가 물체를 당기는 힘은 작용-반작용 관계이다. 자, 당연히 기억과 니은이 틀렸으니까 디귿은 정답일 거야. 그럼 우리 작용-반작용 법칙 구별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작용-반작용 법칙이 뭐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언제나 어때? 작용과 반작용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럼 작용을 선생님이 옆에다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A가 B에 뭐 하는 힘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 그럼 이 힘의 반작용은 뭐가 될까? 그대로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만 바꿔주면 돼, 얘들아. B가 A에 뭐 하는 힘. 여기에 이제 너희들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어. 바로 뭐냐면 요거야. 땡땡땡땡 땡땡땡땡. 이 물결 표시. 예를 들어서 받쳐주는 힘, 누르는 힘, 당기는 힘, 미는 힘 막 이런 식으로 표현됐을 때 다 지워버려도 된다는 얘기야. 오로지 볼 것은 무엇이냐? 이 주어와 목적어만 서로 교체가 되었느냐만 확인하면은 이게 바로 작용과 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 물어봐야 되겠지. 중력은 어떻게 해요? 그럼 중력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그것도 할 수 있어. 중력이란 뭐지? 지구가 질량이 있는 물체를 당기는 힘이니까 결국에 한번 써주면 지구가 물체를 땡땡땡 하는 힘이라고 써놓고 거꾸로 주어와 목적어만 바꾸어주면은 그게 다시 반작용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서 해결해야 될 때 이 포인트는 무엇이다? 이 위치만 잘 바꿔주자. 그리고 뒤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미는 힘 다 통일해. 어떻게? 작용하는 힘으로 통일하면 다 똑같아 얘들아. 문제를 푸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과 헷갈리는 거 하나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무슨 관계라 그랬어? 작용, 반작용. 그러면 이것과 헷갈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힘의 평형이라는 것이야. 자, 힘의 평형 쓰기 전에 작용, 반작용의 크기와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작용, 반작용은 우선 지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주면 맞아. 그런데 그 크기는 서로 어떻다? 서로 같아.
그리고 방향은 서로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야. 그런데 얘와 아주 유사한 게 바로 이 힘의 평형이란 얘기야. 힘의 평형도 방향이 서로 반대고 그리고 크기가 같다라는 지금 작용 반작용과 공통점이 있어.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다 작용하는 힘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물체를 지표면에 그냥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A는 지금 지표면에서 바닥을 뚫고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정지해 있을 거야. 정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아래로 향하는 중력 mg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mg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물체와 지표면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받쳐주는 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수직항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로 작용하고 있어. 그리고 이 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알짜 M의 크기가 0이라고 얘기해서 정지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때 중력과 그리고 수직항력이 힘의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수직항력 뭐라 그랬지? 지표면이 물체 A에 작용하는 힘이라 그랬어. 그리고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물체 A에 작용하는 힘.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목적어가 동일하다란 얘기야. 그렇다면 위에와 비교가 되겠지. 그럼 이번에 거꾸로 이 중력의 반작용을 생각해보자. 바로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라고 얘기해서 여기다 표시를 한다면 자, 요렇게 표시가 되는 게 바로 이 중력의 반작용이야. 이 바닥이 지구라면 지구를 누가 당겨? 물체가 당긴다는 얘기야. 결국에 이 점이 찍히는 위치, 바로 작용점이 서로 달라지는 것이 작용 반작용, 그리고 작용점이 같은 곳, 한 점에 작용하는 힘이 힘의 평형이다라고 해서 이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을 구별하는 문제가 물리학 1에서 꼭 하나씩은 출제되니까 이 차이 잘 구별해 놓고 우리 10번의 정답은 그대로 2번에 있는 디귿 체크하고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유낙하 운동 그리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라 라고 나와 있는 걸 거야. 그래서 실험 과정 보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부터 보면은 쇠구슬 A는 여기 A 자유낙하하도록 그리고 쇠구슬 B는 A와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발사되도록 쇠구슬 발사 장치에 A와 B를 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A와 B를 동시에 운동시킨 후 동시에 낙하를 시킨 후에 0.1초 간격으로 촬영한 것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이쪽에서 여기에서 눈을 크게 뜨고 A와 B를 관찰한다 이렇게 얘기해보자. 선생님이 봤을 때 A가 이렇게 나로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B를 A처럼 그대로 본다는 얘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간에 따른 이 높이가 어때? 위치가 옆에서 보면은 그대로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럼 B라는 것의 연직 방향 운동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바로 A와 동일한 자유낙하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런데 B는 실제로 낙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도 오고 있지. 그래서 이때 이 간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간격이 지금 어떤지. 자, 가장 마지막부터 선생님이 가깝게 있으니까 보도록 하면 몇 칸을 가고 있어? 0.1초라는 시간 동안 한 칸에 10cm니까 0.1초라는 시간 동안 30cm를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30cm라는 것은 0.3m이기 때문에 0.1초 동안 0.3m를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때 속력은 3m/s.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그대로 잘라서. 자, 여기도 몇 초 간격? 동일하게 0.1초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얼마? 10cm씩 3번이니까 30cm. 결국에 0.3m를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이 간격에서도 지금 속력이 3m/s이다 이렇게 주어질 거야. 여기도 지금 비교하면은 0.1초 동안 30cm, 여기도 0.1초 동안 30cm를 가고 있으니까 결국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3m/s로 일정한 무슨 운동한다? 무슨 운동이야 얘들아? 등, 속, 도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우리는 이러한 비의 운동을 통합과학에서 무엇이라고 배웠느냐? 바로 포물선 운동이다 이렇게 배웠어. 중력에 의해서 지금 포물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자유낙하 운동 정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것, 그리고 A의 이 연직 방향 운동,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에 의해? 중력에 의해. 중력 가속도의 크기로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가장 처음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 속도의 크기는 0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유낙하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 2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기억부터 읽어볼게요. 자, 기억에 낙하하는 동안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연직 방향이다. 자, 등속도 운동이라는 것은 속도의 크기가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고, 그 말은 가속도의 크기가 0이란 얘기야. 결국 이 말은 수평 방향으로 R자임의 크기가 0이라는 것과 같아. 그럼 이물체의 운동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오로지 연직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하여서 포물선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억이 지금 맞는 얘기란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 니은, A는 B보다 먼저 수평면에 도달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높이를, 시간에 따른 이 위치를 보니까, 높이를 보니까 어때? 같잖아. 그래서 어떻게 도착한다? 동시에 도착한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디귿,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몇이라고 구했지? 자, 아래 구한 것처럼 3m/s라고 구했으니까 디귿도 1m/s라고 나와서 틀렸다라고 해주고 여기 그대로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11번 정답, 바로 1번에 있는 기억, 이렇게 또 해결이 됩니다. 이 문제도 통합과 같지만 잘 우리가 연결을 한다면 충분히 물리학 원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기억을 잘 하고, 이 다음 12번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다음은 탄소 중립에 관한 글이다 라고 나와 있어서 바로 읽어보고 해결하도록 할게요. 기억,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다 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세계 각국의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하였고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여 다양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니은, 풍력발전, 그리고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으로 에너지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니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풍력발전이라는 것은 뭐지? 바람을 이용한 발전이야. 바람으로 거대한 터빈을 회전시켜서 발전을 한다는 얘기야. 터빈을 회전시키면 우리가 항상 어떤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했느냐? 바로 전자기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두 번째 디귿, 태양광 발전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전에 풀었던, 우리가 초반에 풀었던 태양 전지를 이용한 것이 태양광 발전이라고 얘기한다면 태양광은 빛에너지가 바로 전기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광전 효과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양광 발전은 터빈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터빈이 필요하지 않은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바로 이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올라라 라고 하는 것을 고르면 되겠지. 자, 기억. 기억에는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용하는 에너지의 형태가 바로 화학 에너지이다라고 해서 기억은 맞는 얘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니은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바로 그 말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이것과 같은 얘기야. 혹은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와 같은 얘기라서 이 니은도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고, 그리고 디귿. 디귿의 발전 과정에서, 이 태양광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얘들아, 상식적으로 이 글을 쭉 읽어봤어.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뭐래? 탄소 중립과 관련된 발전이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절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라고 나온 이 말은 틀린 얘기겠지. 자, 그럼 디귿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정답 3번에 있는 기억, 니은 또 이렇게 체크가 되겠죠.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원리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개념 잘 이해했다면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나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의 X축이 시간, 그리고 이 세로축에 해당하는 Y축이 운동량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기울기들에 해당하는 것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문제다라는 얘기야. 그럼 먼저 운동량의 개념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운동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P라고 많이 쓰고 물체가 얼마나 운동을 하느냐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서 질량과 물체의 속도의 곱, 이렇게 나타냅니다.
선생님이 속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벡터라는 표시로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속도,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 그리고 질량은 방향이 없는 물리량이야. 이 둘을 곱하면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 되기 때문에 결국 속도의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그대로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여기에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를 곱해서 나타낸다 이렇게 또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데 외부에서 외력이 없다면, 어떤 특별한 힘을 가해주지 않는다면 이 운동량의 크기가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운동량 보존에 대한 얘기를 또 쓸 수 있을 텐데, 이 보존되는 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먼저 써본다면 당연히 변화량이니까 우리 운동량부터 써볼게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이 값은 나중에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값에 질량을 곱한다 이렇게 또 쓸 수가 있겠지. 그럼 단위도 그대로 뭐가 돼? 같아야 돼. 운동량과. 자, 이 상황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와 같다라고 하냐면 바로 충격량과 같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격량이라는 것은 힘과 그리고 힘을 가한 시간의 곱이다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럼 여기서도 또 충격량의 단위를 쓸 수 있을 텐데 그대로 힘의 단위 뉴턴 그리고 시간의 단위 세크 이렇게 써줘서 결과적으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그리고 뉴턴 세크는 또 같은 단위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 그대로 생각하고 바로 보기 그리고 문제 읽으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부터 읽어보면은 그린 가는 질량이 몇 킬로그램? 질량이 0.5kg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물리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은 문제에 주어진 물리량을 잘 캐치하는 것이라서 먼저 쓰고 볼게요. 자, 질량이 0.5kg인 장난감 A가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림 나는 A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하니까 기억부터 확인을 하면은 기억. 자, 0.5초일 때, 자, 이때 A의 속력은 0.6m/s이다 라고 하니까 그대로 한번 운동량씩 먼저 써보자. 운동량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지운 대로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라고 할 거고, 여기서 속도의 크기는 질량분의 운동량이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 0.5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 0.3kg m/s, 이것을 질량 0.5kg으로 나누어 주면 결국 0.6 m/s라는 시간이 0.5 초일 때 속력이 나온다라고 해서 기억은 우리가 그대로 맞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니은 1에서 2초 요 사이에 이때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1 뉴턴/세크이다 라고 하니까 역시 조금 전에 지운 그 식을 생각한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의 크기다, 이걸 이용해서 1초에서 2초 사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될 거야. 자, 1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가 0.3kg m/s인데 2초가 됐더니 0.1kg m/s가 됐어. 그러면 이 변화량의 크기는 몇? 그대로 0.1kg m/s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이 단위는 그대로 뭐로 쓸 수 있다? 0.1 뉴턴 세크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니은도 우리는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디귿.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 2에서 2.5초 그리고 1에서 2초까지 구해서 비교를 해봐라 라고 하는데, 우선 여기를 A 그리고 여기를 B 구간 이렇게 써보고 받은 힘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지우고 구해볼게요. 자, A 구간에서 받은 힘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거야 얘들아? 힘의 크기를 구하기에는 그래프가 약간 곡선 형태야. 뭐로 구하느냐?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라는 것으로 구할 거야. 충격량이라는 것은 또 힘과 걸린 이 시간의 곱이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힘이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 힘을 가한 시간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A에서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어떻게 돼? 0.2에서 그 크기가 0이 됐으니까 변화량의 크기는 0.2kg m/s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변하는 동안 걸린 시간은 0.5초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결국 0.4. 단위는 우리가 그대로 뉴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B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표현을 한다면 B 구간은 지금 걸린 시간이 몇? 걸린 시간이 1초.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0.1kg 미터 퍼 세크니까 힘의 크기는 0.1 뉴턴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럼 A가 B의 몇 배야? 지금 보이는 것처럼 4배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보기에는 몇 배라고 나왔냐? 2배라고 나왔으니까 결국 정답은 기억. 그리고 니은만 맞고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디귿 어떻게 고친다? 위에 써져 있는 대로 2배를 4배로 고쳐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고치면 정답 바로 그대로 3번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바탕으로 뒤에 나와 있는 운동량 그리고 충동량 문제를 잘 풀어봐야 돼. 이 문제는 단순하게 계산만 하고 있지만 뒤에 문제는 방향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래서 한 번 더 이 문제 풀어보고 뒤에 19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가장 처음에 총평에서 이거 정도는 너희가 어려웠을 거야 라고 했던 게 바로 14번의 손실 전력에 대한 문제야. 한번 읽어볼게요. 표는 변전소에서 야간과 주간의 각각 전력을 손전할 때 송전 전력 그리고 송전 전압 그리고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P1 대 P2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 송전선의 저항은 야간과 그리고 주간에 같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 그냥 그대로 R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전력이라는 게 뭐지? 구한다면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라고 배웠어. 그리고 중학교 때 학습한 ohm의 법칙을 생각한다면 V는 뭐라고 썼었어? IR 이렇게 썼기 때문에 I의 제곱에 R 이렇게 써줬을 거야.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도 ohm의 법칙 쓸 수 있지만 I의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어. V 나누기 R 이걸 이용해서 V제곱 나누기 R이다 이렇게 쓸 거야. 이 식 중에서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제곱 혹은 역수의 이 저항이 비례할 때도 있고 반비례할 때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뭘 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것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야간의 송전 전력이 P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P라는 전력을 전압 V로 보내주기 위해서 전류 얼마로 보낸다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대로 보내주는 송전 전류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P 나누기 V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야간일 때 여기다 야간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간일 때 송전하는 이 전류도 어떻게 돼? 3P 나누기 V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러면 이 보내주는 송전 전류의 크기는 송전선에서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때 손실되는 전력이 P1과 P2이다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먼저 답을 그대로 쭉쭉쭉 구해본다면 P1이라는 것은 야간에 보내주는 이 전류 이것의 제곱의 저항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 P2라는 이 값은 I의 송에 보내주는 이 송전 전류의 주간값의 제곱의 R이다 이렇게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대로 이 값을 B로 생각을 한다면 몇 대 몇이라고 쓸 수 있지? 1대 3이니까 각각 제곱하면은 1대 9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별거 아닌데 너희들이 이걸 왜 틀렸을까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틀렸을 수 있다란 얘기야. 자, P1을 여기 주어진 전압을 이용해서 V제곱 나누기 R 이렇게 쓰고 P2도 전압을 이용해서 V제곱 나누기 R 이렇게 써서 1대1이라고 충분히 3번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손실 전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 송전 전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그 전압으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절대 이 식으로 써서 구하면은 늘 틀린다는 것. 실제로 이러한 식 때문에 여러 가지 식 중에서 어떤 걸 쓸지 몰라서 이종교육과정 물리 1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3점으로 출제됐을 때 틀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한번 접하고 끝날 식이긴 한데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해야 다른 물리학적인 원리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실수 절대 하지 않도록 쉽게 생각하면은 손실 전력이면 손실 전압을 따로 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송전 전력과 송전 전압이 서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고 정답 그대로 1번 1대9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 그대로 역시 발전기와 관련된 변압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원리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자계 유도 현상이다 이렇게 배웠을 텐데 그대로 생각을 한다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걸리는 이 전압의 비를 우리는 바로 가문수의 비이다 이렇게 학습을 했을 거야. 그러면 220V 대 11V라는 것이 가문수 N1 대 N2의 비다 라고 하면은 몇 대 몇이야? N1 대 N2가? 그대로 20 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N1과 N2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20 대 1이 되는 N1과 N2를 그대로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런 것 하나하나 몇 번인지 보면은 3번에 4000대 200이라고 나온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정답 3번 체크하면은 마지막 장 우리 갈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시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도 정말 찐 물리학 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것도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고,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B를 실로 연결한 후 A의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4mg인 힘을 가했을 때 A가 수평면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그리고 A와 B의 질량은 각각 2m, m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실이 B를 당기는 힘, 바로 이 힘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첫 번째 먼저 그냥 주어진 대로 다 구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자, A와 B에 작용하는 R자 힘을 먼저 구해야 될 텐데 우선 A에는 4mg라는 지금 힘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B도 어떠한 힘이 가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B에 가하는 힘 뭐야? 아래 방향으로 중력 mg가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mg는 4mg와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기 때문에 결국 A와 B에 가해지는 총 R자임은 뭐라고 구할 수 있냐면 이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 4mg 그리고 마이너스 mg 해서 이것이 그대로 3mg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 크기로 두 물체 A와 B 총 질량 3m이 가속도 A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몇 g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하고 나서 물체 B로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보면 B는 아래 방향으로 몇 mg라는 힘이 있고 위로 장력 T가 존재해서 어느 방향으로 R자임이 있다? 조금 전에 구한 것처럼 윗방향으로 아까 플러스 G라고는 가속도가 나왔으니까 윗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G가 있어서 이때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질량 M의 G다 라고 주어져 있어서 이 크기를 두 힘으로 구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T-mg이다 라고 하고 T를 그냥 빠르게 2mg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게 사실 가장 우리 개념 완성에 나온 정석적인 풀이라고 한다면 이 방법이 너희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왜? A와 B에 지금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수직이니까. 그래서 선생님 나름의 꿀팁이라면 이 B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조금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쭉 옆으로 늘어놓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서 이거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평면 위에 물체 B가 있고 그리고 물체 A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질량 M 그리고 여기 질량 2m이라는 것은 동일한 상황이겠지. 자, 그리고 이 방향으로 그대로 나란하게 4mg라는 힘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A와 B를 연결해 줬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B는 A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려는 상황인데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방향으로 mg라는 힘이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놓는다면 mg와 4mg라는 것은 누가 봐도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놓는다면 여기는 마이너스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 상황에서 A와 B는 절대 따로 움직일 수 없어. 바로 이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거대한 하나의 물체로 이것을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거대한 하나의 물체로 본다면 이 하나의 물체의 총 질량은 몇? 3m 이렇게 될 거야.
그때 가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그대로 A라고 쓴다면 자, 여기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여기 작용하는 힘 그대로 4mg, 반대편 mg 이렇게 쓰니까 아까와 동일하게 3mA는 3mg라고 찾을 수가 있고 A는 G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방법을 찾자면 R자임이라는 것이 3mg 이렇게 나와 있잖아, 얘들아. 이것을 각각의 물체 A와 B가 질량비로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3mg를 질량 m 대 2m으로 나눈다면 1대 2로 나눠 갔기 때문에 B에 작용하는 실제 R차임은 mg, 그리고 A에 작용하는 실제 R차임은 2mg,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실의 장력을 또 얘기를 해보면 분명히 B를 당기는 장력이 있는데 이 실이 A와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실의 장력이라는 것은 실의 어느 부위를 잘라도 다 같아야 돼서 A에서도 그대로 구할 수 있어. 그럼 A로 생각을 해본다면 A에 4mg라는 힘을 가하고 있는데 실제 R자임은 2mg밖에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이 작용하는 이 장력이 그대로 2mg이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연습이 충분히 되기 전까지는 수평면으로 펴놓는 것이 사실 훨씬 쉽기 때문에 이렇게 펴놓고 몇 번 더 연습을 해놓고 그리고 한물체로 취급하는 것도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선생님 생각을 하고 우리 정답 바로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이제 오랜만에 다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 역시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높이가 H 그리고 EH인 지점에 가만히 놓은 물체 A, B, C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가만히 물체를 놓으면 중력에 의해서 낙하를 할 텐데 그러한 물체의 운동을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각각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을 TA 그리고 TB 여기를 TC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여기에서 각각의 질량은 M, EM, EM이라고 했을 때 각각 TA, TB, TC의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가 중력 시스템에서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학습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높이가 같으면 동시에 낙하한다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물리학 학습할 때 가장 이해 안 되는 거잖아. 쇠공과 깃털을 자유낙하 운동을 시킨다면 동시에 낙하한다. 그것만 생각한다면 당장 이 A와 B가 시간이 같다라는 게 그냥 해결이 될 거야. 그런데 우리 어디까지 학습했지? 물리학 1에서 물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까지 학습했으니까 분명히 등가속도 운동을 공부했을 거야.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식 써서 정확하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의 첫 번째 식을 먼저 생각을 하면은 자, 시간에 따른 속도를 구해보자라고 했을 때 처음 속도의 크기, 그래서 가속도와 시간의 곱의 합으로 나타낸다라고 했고 두 번째, 높이라는 것이라고 쓰지 말자. 우리 기본적인 식을 쓸 거니까 이동거리라는 것은 처음 속도의 시간, 그리고 2분의 1의 A의 T의 제곱 이렇게 학습했을 거야. 그리고 시간을 모를 때 이 속도와 이동거리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정리한 식이 바로 요게 있었어. 자,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식을 그대로 이 운동에 적용을 한다면 처음 속도가 정지했기 때문에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몇? G다라는 상황으로 적용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이고 주어진 물리량은 이 높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TA, TB, TC를 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 대신에 이제 높이를 쓸 거야. 높이 H라는 것은 처음 속도가 A 같은 경우는 0이었으니까 0, 여기에 T, 그리고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다면 2분의 1의 G에 그리고 TA의 제곱 이렇게 주어져. 그럼 이거 그대로 정리가 되면 2분의 1의 G에 T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 A가. 그리고 두 번째, 동일한 높이 H라는 곳에서 떨어졌고 처음 속도가 0이란 것도 같기 때문에 그대로 B에서도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될 거야. 그럼 물리학 1이 아닌 통합과학에서 학습한 그대로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여기 식을 더 정리를 한다면 H라는 것이 같은 형태로 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 지금 시간이 동일하구나. 질량과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식을 아래 식으로 한 번 더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시간 TB라는 것은 루트 G분의
이 h, 이 형태로 주어지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중력과 속도 그리고 높이에만 관계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tc라는 것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tc라는 것은 높이가 일단 중력과 속도 g는 같지만 높이가 h가 아닌 eh였으니까 이렇게 나타날 거고, 그러면 옆에서 구한 tb와의 관계를 찾는다면 루트 2의 tb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크기를 비교하면 ta와 tb는 같고 그리고 이거보다 tc는 크다 이렇게 주어지겠지. 그래서 이 시간과 높이와 관계되는 이 식은 사실 계속 등장할 만큼 중요한 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관계는 그걸 알았다면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정답 몇 번? 바로 2번 그대로 체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결하고 났으니 이제 18번에 연력학과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할게요. 통합과학에서 학습할 때는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련해서 학습을 했을 텐데, 이 열기관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실제 한 일의 양이 EE0로 주어져 있고 고열원에서의 이 열량이 Q1 그리고 저열원에서 Q2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문제 마지막에 주어진 얘기가 무엇이 있느냐면 열기관의 열 효율이 20%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열 효율을 우리가 소문자 2로 표현을 한다면 20%라는 것은 0.2다 이렇게 또 쓸 수가 있겠지. 자,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바로 흡수한 열량분의 실제 한 일의 양이다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여기가 0.2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서 Q1이라는 이 값이 몇이 돼야 돼? 12제로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가한 열량은 2를 하고 그리고 저열원으로 지금 방출한다라고 한다면 이 값이 지금 12제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값은 몇? 10에서 2를 뺀 값이니까 820이다 라고 이렇게 또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번에도 정답 바로 5번이다 이렇게 또 체크가 되겠죠. 이러한 형태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쉽게 연력학 학문제 정도는 꼭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하고 역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방향을 잘 설정했다면 어렵지 않을 텐데 물리학의 어려운 가장 그 포인트가 방향 설정이라서 한 줄 한 줄 읽어보면서 또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각각 동일한 속력 V로 운동하다가 A는 벽과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B는 벽과 충돌하여 정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와 B의 질량은 각각 3m 그리고 B는 m이라고 되어 있고, 그림 나는 A와 B가 벽과 충돌하면서부터 A와 B가 각각 벽으로부터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난 것이고 이때 면적이 OS, S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 운동량 보존 법칙 그리고 충격량에 대한 얘기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먼저 이 그래프부터 얘기를 해보면 시간과 힘을 곱한 것이 뭐라고 했었어? 바로 이것이 충격량이라고 했으니까 이 면적이 나타내는 것이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그리고 A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충격량이라는 것도 방향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하는지 가로 돌아가서 본다면 수평면을 따라서 선생님 쪽으로 이렇게 오던 공이 벽과 부딪혀서 정지했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방향을 정할 때 가장 먼저 나온 걸 그냥 쉽게 늘 플러스로 적는 습관이 있어서 선생님으로 오는 방향이 플러스라면 선생님과 반대 방향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도 동일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수평면을 따라 질량이 3m인 물체가 열심히 오고 있어. 플러스 V라는 속도로. 그런데 벽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아서 충격량 IA를 받아서 지금 반대 방향으로 나중에 속도 라지 V로 가고 있다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면적이 S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는 이 크기는 면적이 OS이다 라고 하니까 이 크기를 5대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처음에 이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가 MV였어. 그런데 충격을 받고 나서 정지했으니까 몇이 돼? 0이 된 거야.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보면은 이 값이 그대로 MV다라고 될 거고 이 크기는 뭐와 같다라고 할 수 있지?
바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S라는 이 면적은 MV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것을 그대로 위에다 쓴다면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OMV이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벽과 충돌한 후 A의 속도를 구해라 라고 할 텐데 이제는 구하기가 쉬워지겠죠. 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나중 운동량의 크기를 먼저 쓴다면 질량이 3m이고 그리고 속도의 크기가 라지 V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나중 운동량의 크기가 될 텐데 선생님으로 오는 쪽을 플러스로 잡았는데 지금 벽과 멀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운동량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m 라지 V 이렇게 되겠지. 자, 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인 3m 스몰 V를 빼주면 그 값이 바로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이 충격량의 크기가 돼야 돼. 충격량의 크기 OMV 이렇게 써질 텐데 충격량 받은 방향? 선생님 쪽이 아니라 반대쪽이니까 이 값도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그대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m 라지 V라는 것은 넘어가면 몇이야? 마이너스 2m 스몰 v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m 약분되고 플러스 부호 바뀌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속력인 라지 V라는 것은 3분의 2V 이렇게 써질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답 바로 있죠. 몇 번에? 4번에 지금 답을 찾을 수가 있어. 이렇게 쓰면 얘들아 정말 어려운 것이 없어 보이는데 계속 얘기하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 설정이라고. 너희들이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는 무수히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거야. 어떤? 일관되지 못한 방향 설정이라는 실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플러스 값이 되어 있어. 그리고 어느 순간 얘는 마이너스를 제대로 써 있어. 그럼 이제 자꾸 오답을 찾아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방법으로 꼭 해봐. 어떻게? 가장 처음에 주어지는 이 운동을 플러스로 잡고 반대인 것은 다 마이너스로 하나씩 쳐나가는 것으로. 알겠지?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 그 후에는 이제 너희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때는 꼭 선생님의 방향을 따르진 않아도 돼. 하지만 자, 시작할 때는 선생님 말 믿고 잘 따라와야 돼. 자, 이렇게 따져준다면 이 라지 V 그대로 구해서 정답 4번 체크하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문제 읽어보고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그린 가와 같이 물체 A가 물체 B로부터 거리가 20m인 지점을 지나는 순간 정지해 있던 B가 A와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시작한다 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지와 다르게 이렇게 컬러로 잘 표현되어 있지만 운동을 정지한 상태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B가 이렇게 올라가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고 A는 일정한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림 나는 가의 순간으로부터 A와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구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처음에 가를 봤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그림 그대로 20m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시간 2초를 기준으로 잠깐 끊어서 한번 본다면 2초 전일 때 0에서 2초 사이일 때는 누가 속력이 빨라? A가 속력이 지금 빠른 상황이야. 그 크기가. 그리고 2초가 지나가는 순간에는 A보다 B가 더 빠른 상황이야. 그럼 우리 물체 운동을 상상을 해보자. 내 앞에 B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내가 막 더 빨리 가. 그러면 점점 그 거리가 어떻게 돼? 가까워지는 상황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 구간을 먼저 그냥 기억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A, B 사이가 가까워진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2초를 지난 이후의 구간에서는 B가 더 빠르니까 니은이라고 그냥 쓴다면 A와 B가 멀어진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이게 일단 포인트고 보기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0에서 4초까지 A의 이동 거리는 12m이다 라고 하는데 12m라는 것을 어떻게 구해? 속력과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에서 몇 초? 4초 사이를 먼저 구한다라고 하면은 면적 일정한 속도 3m/s로 몇 초 동안? 4초 동안 이동했다라고 하니까 12m라고 이동한다라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기억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자, 니은의 4초일 때 B의 가속도의 크기는 3m/s의 제곱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프가 일정한 운동을 하니까 우리가 이런 운동을 뭐라 그러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지. 등가. 자, 그렇다면은 꼭 4초일 때가 아니라 2초일 때, 3초일 때 어느 순간을 구해도 상관없어 얘들아. 그러면 가장 작은 여기 이 교점이 있는 이 순간을 선생님 구해보도록 할게요.
B의 가속도의 크기 AB라고 쓰면 2초 만에 속력이 0에서 몇으로 증가했어? 3m/s 증가했지. 자, 그럼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돼? 1.5m/s의 제곱이다라고 구해지니까 지금 니은의 3m/s 제곱이라고 나온 이것은 또 틀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디귿 A와 B 사이의 최소 거리는 14m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생각할 때 이 포인트를 짚지 못해서 틀렸다면 틀렸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 시간이 가장 가까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 바로 여기야, 2초. 2초까지는 열심히 A가 따라간다라고 그랬고 이후에는 B가 도망간다라고 했으니까 2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디귿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겠지. 그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디귿 먼저 생각을 해보면 2초 동안 A가 이동한 거리 먼저 생각해 볼게요. 2초 동안 A는 몇 미터 이동해? 3m/s로 2초 동안 이동하니까 A는 총 6m를 이동한다 이렇게 쓸 거야. 앞에다가 SA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B라는 것은 바로 2초 동안. 우리 딱 중간값에 해당하는 것이 1.5m이다라고 1.5m/s라고 쓸 수가 있겠지. 자, 이것이 바로 3m를 이동했다라고 쓰니까 결국 둘 사이의 거리가 20m였는데 B는 3m 이동하고 A는 6m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둘 사이의 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17m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하고 17m이다 이렇게 고쳐줘야 돼. 자, 선생님이 이번에도 식을 써가면서 정석으로 풀었는데 사실 그래프를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그래프에 바로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나타내는 것이 이 A와 B의 이동거리니까 A의 전체 이동거리 이 사각형에서 B의 이동거리 이 삼각형의 면적을 빼주면 0에서 2초 사이에 지금 A가 따라잡은 거리를 이 위의 삼각형이라고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럼 따라잡은 게 이만큼. 그리고 처음에 A와 B 사이의 거리가 20m이니까 20m에서 바로 이 면적을 빼주면 그것이 바로 17m다라고 해서 가장 가까웠을 때 A, B 사이의 거리를 그대로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어느 순간이 가장 가까울 때인가 그것을 먼저 캐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번의 정답은 기억 하나만 맞은 우리 몇 번? 바로 1번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번부터 20번까지 쭉 풀어보니까 얘들 어때?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조금 평이했구나라고 너희들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선생님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문제를 뽑아보자면 이 16번, 19번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16번과 19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도 좀 있지만 그리고 물리학 1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뽑은 거니까 잠깐 또 얘기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16번에서 두 물체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 한 물체에 작용하는 임의의 그 힘을 하나 구해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했어? 일단 두 물체에 작용하는 각각의 힘을 다 찾고 그리고 두 물체에 작용하는 총 알짜임을 구하고 그리고 다시 물체의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한 물체의 알짜임 그리고 임의의 그 힘을 찾는 그 과정을 해봤어. 그 과정에서 수식이 많이 나왔으니까 어렵다라고 느낀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그때 선생님은 어떻게 한다? 물체를 하나로 쭉 펼쳐놓고 한 물체로 취급하라 라고 했었어. 그런 식의 연습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문제를 또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19번 운동량과 충격량 같은 경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은 뭐다? 방향을 잘 설정해달라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개념이 잘 쌓인다면 실제 물리학 1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너희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개념을 잘 쌓을 것이냐,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기초 개념을 탄탄하게. 오늘 너희 느꼈지? 수식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네? 그럼 무엇을 묻는다? 바로 너희들이 무엇을 잘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많이 묻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바탕이 되는 주춧돌을 잘 쌓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기초 개념이 아주 탄탄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기 위해선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를 잘 해야 되겠지. 그리고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역시 학교에서 선생님이 상담을 해보면 국어, 영어, 수학에 집중하느라 우리 물리학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정말 공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공부하면은 기존에 공부했던 것도 다 까먹으니까 아주 적은 시간이더라도 꾸준히 기초 개념을 잘 잡아주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희들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는 선생님의 지식이지 너희들의 지식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머리에 잘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확보해주면 우리 6월 모의고사 때는 분명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에 볼게요. 안녕.